자,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진행했던 것의 이 과정으로서,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또 의미가 있어서 그 내용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그 울산에는 그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울산시가 없죠. 울산시만 없어요. 자, 전국의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 법에 따라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울산시만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내려오는 길에. 예. 그래서 조례도 없네. 일단. 그래서 사실 조례가 있어야 사실은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산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법적인 발달장애 법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법적인 근거만으로는 아마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를 인식하고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이제 조례 제정을 먼저 했었어요. 조례 제정을 했는데 이 조례만 제정해 놓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서울시가 조례가 시행되었지만 아무것도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발달장애인의 어떤 행동 문제, 뭐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평생교육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제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서울시청에 2016년 6월 달에 쳐들어가서 약 한 달 이상 삭발과 단식을 하는 그런 농성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진행했던 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TF를 하나 운영했습니다. TF. 발달장애 정책 개발을 위한 TF를 하나 구성했고, 또 한 가지는 그 관련된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발달장애 법에 따르면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발달장애 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마스터 플랜을 다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울시에서 역시 뭐 법에도 있고 또 조례에도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뭐 발달장애 사업을 뭐 우후죽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좀 정리해서 단기적으로 해야 할 것,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거를 이제 정리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연구비만 해도 1억 원입니다. 1억 원. 예. 서울시는 돈이 좀 많긴 해요. 사실 제가 봐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보다 울산이 더 부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아마 재정 자립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울산이 더 부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산다고 하는 서울에서도 이제 과감하게 연구부터 제대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연구 용역비만 한 1억 원 투입을 해서 그 연구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TF를 처음에는 이렇게 정책개발 TF를 또 진행했었는데, 또 나중에는 그 미래 현안 TF라고 TF를 또 두 개의 TF를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마스터 플랜도 짜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발달장애인 복지 정책 그 추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도 짜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 서울시만의 또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그런 이제 사업 계획도 마련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그 TF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시가 만든 것이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네. 자, 이런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울산에 이런 게 있습니까?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거 못 보셨죠? 이건 사실은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그 계획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발달장애 기본계획안을 이렇게 마련했었고, 그리고 이것을 많은 그 공청회와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지난 9월에 이것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공식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5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서울시가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서울시가 투입하려고 하는 예산 액수만도 한 3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서울시가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 자, 발달장애인이 일을 해야 소득을 갖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납 활동이 보장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을 큰 이제 과제로 삼아서 그걸 이제 기본 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주거 공간, 주거에 대한 문제.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또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지금 아동의 경우는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또 가족 지원에 관한 어떤 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 이것을 이제 주요한 과제로 삼아서 이 쾌적한 환경에 사는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슬로건으로 해서 이 과제를 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받는 서울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못했고요.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서울 이런 식의 어떤 슬로건으로 이 과제가 또 수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경제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또 이 슬로건에 해당되는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뭐 세 가지입니다.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생활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리고 경제적 지원과 같은 좀 더 이제 그 강화된 이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 발달장애인도 서울에서 함께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각각의 서비스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이 일자리를 지원하는 문제도 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발달장애인 일자리 제공한다고 하면 보호작업장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취업시키는 걸 고려하는데요.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일자리 정책에는 보호작업장을 만드는 것은 크게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반 사업체 내에서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게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에는 어차피 이제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도 하고, 함께 생활도 하고, 함께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목표로 한다면 일하는 것도 따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완전히 통합되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고, 또 생활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지원해야 되고, 또 낮 시간을 보내고 활동하는 것도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통합되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과제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일자리를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는 이제 보호고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보호고용, 그러니까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이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일반 사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공되는 직업 훈련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 정착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보호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지적되어 왔었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거 모델에 대한 새로운 것들, 또 이제 개인이 좀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총 이제 33가지의 이 사업들을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이 중에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시행할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커리어 플러스 센터와 같은 이런 곳은 지금 이미 작년 말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활센터라고 하는 또 이런 새로운 복지 모델도 제안을 했는데요. 기존의 복지관이 발달장애 아동을 치료하는 것에 목표를 뒀다면 이 가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을 정상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치료하고 처치하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발달장애인 주변에 생활하는데 발생되는 이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장벽 제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친구는 의사소통 하는데 되게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가
자신의 의사소통을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의사소통을 제공한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의사소통하면서 생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발달장애를 둘러싼 사회적 장벽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발달장애인 생활하는데 그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을 말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을 익혀서 이 지원을 한다거나, 보조인력이 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발달장애인의 이 고유성을 존중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활복지센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이 발달장애인 주변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이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역시 11가지 정도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일자리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이 선배치 후 훈련 방식의 이 일자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넘어가서요. 네, 잠깐만요. 네. 자, 이게 이제 그 서울 커리어 플러스 센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그 민간 기업과 연계해서 먼저 민간 기업에 인턴으로 배치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인턴으로 배치해서요. 거기서 이제 이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직무를 습득할 때까지 훈련을 제공받기도 하고, 또는 이 개인이 그 해당하는 직무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할 때까지 이렇게 훈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도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되고, 또 사업주도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면, 그때 이제 이 채용이 되어서 이제 그 일자리를 갖게끔 하는 그런 이제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장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지원고용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심으로. 네, 근데 그 지원고용이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훈련생으로 배치를 해요. 훈련생으로 배치를 하는데, 훈련생으로 배치를 해서 열심히 훈련을 시켰는데, 그 고용주가 기대하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거기서 탈락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또 그 지원고용을 받기 위해서 또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와 같은 이 프로젝트 서치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서는요, 취업이 될 때까지 훈련을 해줍니다. 예. 장점은.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취업이 될 때까지는 만약에 그 어떤 특정한 직무가 있어요. 여기 책상을 옮긴다든지 그런 특정한 직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직무를 본인도 좋아하지 않는데 억지로 그 직무를 계속 시키면 취업을 못 하겠죠, 계속.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직무를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체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직무를 찾을 때까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원고용은 이제 그런 발달장애인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고용에 참여하는 장애인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발달장애인은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이 경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고용 지원 사업을 할 때 가능하면 어떤 직무라도 좋다는 거예요. 어떤 직무라도 좋으니, 자, 거기서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그 직무에 대한 역량을 갖게끔 지원을 해주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마음에 들 때까지 또 그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할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서치와 같은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길게는 1년까지도 그 직장에서의 그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고용하고 또 다른 건. 자, 지원고용에서는 처음에 이제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주의 마음에 들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했으면, 자, 이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 그 채용을 하더라도 또 계속해서 그 직업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문제도 풀어줘야 되고,
또 이제 변화하는 새로운 어떤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지식과 기술을 알려주어야 될 겁니다. 자,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직무지도원입니다. 잡코치라고 하는 직무지도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직무지도원을 지금 현재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뭐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3개월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발달장애인은 회사에 취업하고 나서 3개월 안에 혼자서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그 직무지도원 없이도 혼자서 이제 직장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와 같은 발달장애인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원고용을 받는 발달장애인들도 오랫동안 그 직무지도원이 없어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직장 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직무지도원 배치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에 다니다 하더라도 뭐 사업주도 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제 그 직무지도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직업 활동이 가능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고용을 유지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서치에서는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취업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 직무지도원과 같은 인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요. 미국에서는요. 특수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 100%가 다 일반 사업체에 다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4년, 5년 전에 미국 위스콘신주를 직접 방문했었는데요. 거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특수교육기관, 그러니까 일반 학교든 특수학교든 그 졸업한 모든 학생들이 다 취업을 했대요. 그것도 일반 사업체, 보호작업장 아무도 가지 않고.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해서 거기 장학사 그 장학사 좀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설명했는데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장난치냐? 우리도 100% 된다 그러면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걸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이제 그 실적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보통 직업적 성공이라 하면요 어떤 하나의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직업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업적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직업적 성공을 한 그 발달장애인의 수가 거의 100% 육박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라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 프로젝트 서치와 같은 이런 좀 더 그 현장 현장 중심적이고 좀 더 강화된 지원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이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그 내용을 알게 되어서 여기 프로젝트 서치를 담당했던 주요 멤버들을 한국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년 전에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강의도 듣고 이야기를 여러 가지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울산에서도 오셔가지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게 그냥 미국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 영국,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되어가지고요. 지금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 강화된 지원 고용 서비스라는 그런 형태로 확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발달장애인의 고용 서비스는 이제 취업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취업을 하고 나서까지 좀 더 이 강화된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해주면 성공한다. 그리고 자격장애 아니고 일반 사업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여서 이것을 서울에서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그 서울시장님이 그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래서 3억 원을 주셨습니다. 3억 원을 주셔가지고 작년 12월에 서울 성동구 지역에 그 사무실을 하나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오픈을 했고 그래서 뭐 실제 개소는 4월달에 했는데 일은 이제 12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달부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더니 어떤 성과가 나왔냐면요. 지금 2017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2달 전인데 2달 전까지의 보고된 자료,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거기에 이제 100명의 발달장애인이 일반 사업체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일반 사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 3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최저임금 이상 받는 이 사업체에 취업을 한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100명의 발달장애인을 보호작업장에 취업시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보호작업장, 직업자율서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많게는 한 20억 정도 듭니다. 자, 그럼 그 한 보호작업장에 취업할 수 있는 발달장애 수가 얼마나 될까요? 한 30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100명의 발달장애인을 보호작업장에 취업시키려면 얼마가 들겠습니까?
약 60억 원 이상 돈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보호작업장에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평균 임금이 얼마일까요?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예요. 평균. 물론 5만 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금이 아니에요. 그냥 훈련수당이에요. 훈련수당. 이건 임금이 아니고, 예. 심지어 돈 내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도 해주면서 돈까지 내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밥값, 교통비라는 이유로.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동안 60억, 70억 원 들여서 발달장애 100명을 취업시켜 봐야 평균 임금도 못 받고 제대로 이제 직장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분리된 채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3억 원을 투자해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한번 따라서 해보니까요. 3억 원을 들여가지고 무려 100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일반 사업체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서울시에서는 대박이 난 거예요. 서울시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버리는 카드였어요. 하도 부모님들 난리 치니까 3억 원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냥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좀 더 정성을 들여서 이제 해봤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 업체를 뚫고 이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서울 지부의 우리 부모님들의 회원수가 지금 3,500명 정도 됩니다. 3,500명. 3,500명에다가 그 특수학교 학부모까지 합치면 4,500명이고 합치면 8,000명이에요. 서울시 부모회가. 서울 지부가. 그래서 서울 지부가요. 전교조합원보다 더 많아요. 서울에.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회원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회원들 중에 기업을 경영하는 회원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자,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사업을 기업에서 좀 해보려고 하니까 좀 도움을 좀 달라라고 해서 이제 몇몇 기업체를 부모의 소개를 받아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발달장애인하고 같이 일을 해보고 또 직무지도원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해본 결과 그 생산성이 이제 일반 비장애인에 비해서 1.5배 이상 나타난다라는 그런 결과가 보이고 있고 또 발달장애인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더블 카운트라고 해서 장애인 2명을 고용한 장애인을 2명 고용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의 어떤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기업주하고 계속 설명해 주니까 오히려 채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몇몇 기업에서 이렇게 취업을 시켜주고 또 해보니까 이제 그 직무지도원도 같이 있으니까요. 뭐 큰 걱정 없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한두 개 업체가 이 성공 사례를 보고하고 그것이 이제 입소문이 나서 알려져서 이렇게 그 성동구 지역에 있는 다수의 사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증위주의 어떤 취업이요. 경증위주 없습니다. 다 준증입니다. 다 준증입니다. 심지어요 문제행동이 아주 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소리도 막 지르고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했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직무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직무 지도 말고 이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친구가 정말 소리 지르는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이런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이제 확인해보고 물어보고 평가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청소는 그냥 좀 하더라. 집에서 휴지 줍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그 학교 운동장에 휴지 줍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매일 하지 않아도 돼요. 뭐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 2시간씩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 종료 후에 방과 후에 그 한 2시간 정도씩 책정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휴지 죽으면서 소리 지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임금은 시간대 시급으로 줍니다. 임금 시급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주에서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그 휴지 줍는 활동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에 필요한 이제 임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또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그 발달장애인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직무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이 원하는 직무, 본인이 좋아하는 직무, 본인이 잘하는 직무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리스트가 나와요. 여기도 지금 참여하는 발달장애 한 친구가 7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700명의 이 직무 선호 이 내역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100개가 넘습니다. 업체가. 그럼 100개 업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직무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그냥 업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무 코디네이터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그 사업체를 다 조사를 해봅니다. 그럼 그 사업체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발달장애인이 할 만한 사업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기업체에 제안을 해보고, 그럼 이런 직무에 발달장애인이 들어오면 좀 취업과 인턴십과 취업을 좀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을 이제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직무 리스트를 또 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발달장애인이 선호하는 직무,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직무. 자, 이것이 서로 일치하면 직업 성공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 매칭 작업들을 바로 이 서울 커리어 플러스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예. 바로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직무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처음에 되게 힘들었는데, 몇 달 해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또 이제 그 기업체를 꼬시는 방법도 알게 되고, 또 발달장애인 중에도 우리 애는 일 못할 거예요 하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고 와서 열심히 교육시키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이라도 한번 시켜보십시오.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이 또 생기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서서히 생각이 바뀌시고, 이제 이쪽에 한두 번이라도 더 방문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니까 이제 이런 성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고용노동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금 장애인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그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일자리 1만 개 만들어 달라 요구하고 있고, 지원고용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요.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면 장애인의 일자리를 어떻게, 질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하다가 이 고용노동부에서 이 서울 커리어 플러스 센터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더니, 이거 복지부가 지금 예산 지원하고 있거든요. 복지부가.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시작했는데요. 서울시가 이렇게 잘 하니까 복지부도 예산을 편성해줘서 지금 이제 전국의 5개 지역에서 또 추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 5개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은 안 해요. 울산은 신청도 안 했을걸요? 그게 경쟁이 치열했어요. 이게 서울시의 성공 사례를 보고 이 복지부가 예산을 5억 원을 편성했어요, 올해. 그래서 이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도 신청하시라고 공모했는데 울산은 신청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그걸 했는데 이걸 이제 그 고용노동부가 이 내용을 보고, 이건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제 해보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아마 내년에 더 확대 시행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고, 이게 어쨌든 부모연대에서 그동안 고민했던 내용들을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적용을 해봤고, 성공적으로 운영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나 보이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이런 식의 변화된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게 굳이 우리가 보호작업장 많이 짓고 이럴 필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호작업장 지을 2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발달장애인에게 개인별 직무지도원을 배치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직업 획득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고, 직업생활 적응을 가능케 만들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직무지도원의 역량이 또 중요하겠죠, 그죠? 그런 이제 역량 있는 직무지도원을 배치하려면 사실 충분한 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중증장애인의 어떤 일자리 지원을 제공해 준다면, 이제 보호작업장에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 받아가면서 일하는 것보다는 일반 사업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급여 받아가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탈시설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정책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먹고 살 만한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 얼마든지 시설에서 나와서 살 수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리와 소득 창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는 올해 3억 원 예산을 내년에 6억 4천만 원으로 2배로 증액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6억 4천만 원 지원하고 아마도 복지부에서도 예산을 또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대박이 났어요. 네, 여기는 지금 대박이 나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뭐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이것을 지금 경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근데 지금 이제 서울에서도 하고 있지만 경남에서도 하고 경상북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울산만 안 하네 보니까. 양쪽에서 다 하는데. 예.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호작업장 계속 지으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작업장 지을 돈으로 이런 센터 만들고 직무지도를 배치하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돈도 적게 들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중증이라도요, 그 보조 인력을 제공해 주면요, 일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더라고요. 예. 지원만 충분히 제공되면 어떤 직무든 할 수 있는 직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인사만 하든. 그래서 제가 심지어 미국에서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못했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워있는 와상 중증 발달 장애인이에요. 그런데도 한 달에 2시간 일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한 달에 2시간 일해요. 뭐 하냐면, 그 관공서에 전단지 나눠주는 일을 해요. 근데 그것도 본인이 안 나눠줘요. 직무지도원이 대신 나눠줘요. 자기는 거기에 휠체어에 앉아서 그냥 눈빛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본인이 기획을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업무를 직무지도원이 보조해 줄 뿐이죠. 그런 환경을 갖추어주면 그 사람도 일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주면 되잖아요. 일반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그거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한번 먼저 성공해서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족지원센터인데요. 이건 아까 이제 여기 울산에도 있잖아요. 가족지원센터가. 네. 있는데 구별로는 없죠. 울산이 구가 몇 개죠? 6개인가? 5개? 없죠.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시에 광역센터가 있어요.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서울시에는 자치구가 2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획한 거는 25개 자치구별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다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개 자치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문을 열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 중에 이 사업들을 다 지금 서울지부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울광역센터는 또 중앙회가 위탁을 받았는데요. 예산이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역센터는 5억 원 정도 되고 또 기초센터는 한 3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그 예산이 왜 그렇게 많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시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급여 지급표를 보니까 너무 연봉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저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체인데 제 월급보다 훨씬 많이 받아도 저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나보다 일을 많이 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연봉 많이 줘도 되나? 그래서 이제 좀 깎자고 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연락이 와서 아니라고. 안 그래도 어려운 일인데 월급을 더 많이 주지는 못할 망정 이 정도 가이드라인은 꼭 지켜달라고 서울시에서 오히려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한 10년 정도 일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 연봉을 한 5,600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지원을 줘야 됩니다. 깜짝 놀라시죠? 예. 물론 근데 퇴직금이랑 다 합쳐서 하는 거라서 실제로 실수령액은 뭐 6천만 원이나 해도 이제 실제로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여하튼 이제 그냥 그 정도 인건비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꺼려하지 않는 것이 이제 또 이 서울시의 사람들의 재밌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지금 그런 역할 하시겠지만 그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장애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양육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를 증진하는 프로그램들, 또 비장애 형제 자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장애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어떤 양육 기술과 기술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이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제공해주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이런 서비스는 사실은요 동네마다 다 있어야 돼요. 동네마다.
왜냐하면 애 키울 때 궁금한 거 많잖아요.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동료 부모들로부터 없는 정보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이건 이제 동네마다 있어서 필요할 때 가서 정보를 얻고 기술을 익히고 동료 부모들로부터 조언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그야말로 동네마다 하나씩 다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설득이 되어서 이제 이런 지원 체계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2022년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개 만들고 내년에 5개 만들고 계속 이제 이렇게 만들어갈 계획인데요. 이게 또 중요한 지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또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시설에 보내는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장애 자녀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 나가는 거죠. 이걸 뭐 평생 설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 자녀가 앞으로 이제 평생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을 중심으로 하나 둘씩 계획을 세워서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보라고 이런 취지에서 가족지원센터를 지금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센터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센터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센터. 네. 근데 이런 센터가요, 우리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네.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제가 가본 나라들에 비하면요,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위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는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네. 네, 훨씬 더 많은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센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별로 없는데 한 두세 개 있는 거 가지고 센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어떤 특정한 지역, 캘리포니아주나 이런 지역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센터의 목록을 제시해주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수천 개가 되거든요. 네. 그 종류수, 그러니까 그 센터의 종류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종류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우리도 있죠. 뭐 승마 치료도 있고 하죠. 그죠? 근데 그런 치료의 종류만 해도 미국에서는 인정된 치료 종류만 해도 17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고 뭐 막 그럴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나라는 그런 서비스가 17가지 정도가 있고 또 여가 놀이와 관련된 이런 낮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또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 그게 아주 많이 만들어졌냐면 미국은 돈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놨습니다. 돈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구매하라고 장애인 개인에게 이제 예산을 통째로 지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한테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은 아니지만 바우처를 줘요. 그럼 내가 그 바우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을 발달장애인이 갖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바우처를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업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운 증후군을 가진 친구들을 위한 뭐 나이트클럽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개가 잘 돼가지고요. 2호점, 3호점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면 낮 시간대 돈은 있죠. 낮 시간에 뭐 일을 하기 싫죠. 뭐 하겠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놀아야죠. 예. 그래서 그것을 자기 바우처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요. 대신에 술은 못 사 먹습니다. 용도와 용처가 제한되어 있어서 대신에 술은 못 사 먹지만 이 검증된 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다 그 바우처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처럼 예산을 통으로 지급해주고 본인이 선택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또 제가 올 6월에 스웨덴을 가봤습니다. 스웨덴을 가보니까요. 스웨덴에서는 그냥 그런 센터를 나라에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거기 센터 일하는 사람들 다 공무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장애인과 그 가족이 어디를 가든 다 공짜예요, 그냥. 예. 예, 그냥 이제 그렇게 아예 국영화해서 예, 모든 걸 다 공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개인에게 돈을 다 줘서
개인이 알아서 선택해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나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느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지금 학계에서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지, 아니면 복지 서비스를 좀 더 그 공적인 서비스로 이렇게 좀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제 이것에 대한 것이 뭐 쟁점이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센터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예. 그래서 그 증빙할 자료들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공무원이 센터 너무 많지 않아? 막 이런 얘기 하면요, 예,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쫙 보여주십시오. 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 예, 우리가 한 10개 정도 있다면 센터 유형이. 우리나라 지금 기껏 해봐 10개밖에 없어요. 뭐 심부름 센터, 편의시설 지원센터, 가족 지원센터, 이제 자립생활센터, 또 뭐 있습니까? 몇 개 없어요. 예, 있지도 않으면서 막 많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이미 수백 개의 종류의 그런 서비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터 더 만드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배고픕니다.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바로 평생교육센터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자, 이게 좀 애매한 게 좀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마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분 계실 텐데. 자, 평생교육센터가 교육기관일까요? 복지시설일까요? 보호시설일까요? 그럼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센터가? 다 짬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자, 서울에서는요, 부모님들이 거기 그 평생교육센터를 보호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모든 기능을 다 갖추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지금 하루 8시간, 주 5일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졸업 이후에 계속 학교 교육과 같은 형태의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그럼 주간보호 차이가 뭐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예.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12년 동안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뭐 성인이 되어서 또 공부하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뭐 잠깐 와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 수업 듣고 뭐 이런 어떤 지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평생교육처럼 운영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서울에서 처음에 이렇게 만든 모델을 지금은 조금씩 이렇게 바꿔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종일제, 종일반이 있고, 또 시간제로 운영하는, 시간 선택제로 운영되는 그런 반, 뭐 그런 여러 가지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이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종일반에 가서 수업을 듣고, 또 잠깐 와가지고 뭐 낮에 일하고 뭐 오후에 잠깐, 오후 늦게 와서 잠깐 공부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 또는 이 낮 시간을 좀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그런 이제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자라고 해서 또 그런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올해는 8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것도 자치구별로. 왜냐하면 이것도 동네마다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울산이 엄청 넓잖아요. 서울보다 더 넓잖아요. 그죠?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울주군 엄청 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울산에서 한 군데 만들어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건. 예. 이거 뭐 몇 군데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동네에 가서 편할 때, 자기 편한 시간대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지요. 아니면 이동하는데 또 시간 다 보내버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접근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평생교육센터들이 있어야만 또 낮 시간대에 좀 더 심화된 교육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이 지역사회 대화, 시설에서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이런 이제 교육 활동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또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시설을 살 필요 없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근데 시설에 살면 이런 기회도 못 누리죠. 잘 아시겠지만. 예, 그 채비 영화 보셨죠? 예, 그래서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눈빛을 보셨죠? 바로 그 감독이 바로 그 눈빛을 연출해내는데 되게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 시설에서 자원봉사 하면서 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눈빛, 아무런 욕구가 없고 희망이 없고 그런 표정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것을 어떻게 영화에 담아낼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정말 잘 연출했습니다. 정말 실제와 버금갈 정도로. 저도 그 시설의 실태 조사를 몇 번 가보니까 그런 표정을 가진 분들, 또 그런 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니 그런 것들 많이 봤는데요. 뭐 이제 그 시설에서는 아마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들, 또 고급진 교육 프로그램들을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건 이제 지역사회에 나와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발전, 뭔가 목표를 위해서 받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진학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능 향상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 교육을 제공해주는 공간이 바로 평생교육센터입니다. 이건 이제 뭐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금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요, 그 한 부모님께서 이것도 사실은 좋은 사례가 아닌데, 부모님께서 이게 건축업을 하시나 봐요, 건축업을. 그래서 이제 인천시가 땅을 내놓으면 자기가 그 건물을 지어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 80억 원 정도 되는 건축비를 이 사람이 지원을 해주고, 인천광역시 서구가 한 20억 원 되는 땅을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100억짜리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센터, 그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지금 거의 다 만들었어요. 아마 내년에 아마 개소를 할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한 5층짜리 건물을 새로 하나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그야말로 왜 우리가 좀 규모 있는 그런 장애인 평생학습관, 그러니까 일반 평생학습관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장애인의 맞춤형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평생교육 센터를 지금 서울, 뭐 인천, 그리고 뭐 또 있습니다. 뭐 경상남도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울산만, 이걸 많이 운영 안 해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라북도도 있고, 전라북도에도 전주에도 있지만 전라북도 군산에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몇 군데에서 지금 이 평생교육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욕구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에 대한 겁니다. 주거. 자, 그 다음 주거 지원에 관한 건데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주거 지원 서비스가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었냐면요. 뭐 자립생활 주택이니 체험홈이니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 누굴 대상으로 했냐면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탈시설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주거 지원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주거 정책은. 그러니까 장애인의 주거 정책이라 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기 다 자녀분들하고 같이 살고 계실 텐데, 자,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우리는 그동안에 이들을 위한 주거 정책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그죠? 자,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고자 했을 때, 자, 이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보편적인 주거 정책은 있습니다. 뭐 공공임대주택, 뭐 주거 수당, 뭐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우리가 부양의무제를 적용받는 급여 중에 주거급여가 내년에 폐지가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본인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미만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장애인 개인이 일정 수준 미만의 소득 수준에 해당되면 한 60% 정도 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의 60%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기준에 해당되면 부모의 소득과 자산 유무와 관계없이 주거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에 해당되면 부모의 소득과 자산과 관계없이 주거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당이 2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20만 원 좀 안 됩니다. 따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대 분리돼. 세대 분리 안 되니까. 그렇죠. 세대 분리를 해야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주택 수당이 나오죠. 같이 사는데 주택 수당이 안 나오겠죠.
따로 그러니까 본인이 독립하고 했을 때 자, 부양 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내년에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독립을 시켜주고 싶지만 자, 이 부양 의무 제도 때문에 이제 뭐 다른 어떤 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이런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전부 다 폐지는 안 되고 내년에 주거급여에 한해서 먼저 부양 의무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보편적인 주거 정책들은 있기는 했었어요. 있긴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제가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별도의 주거 정책들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나마 우리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주로 고민하시는 게 그룹홈 아닌가요? 그룹홈 많이 고민하시고 있지 않으세요? 네, 다 그룹홈 뭐 고민하시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시설에 보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집에서의 이후에 대안을 고민해 본다면 그룹홈이나 아니면 다 거주시설, 그러니까 생활시설을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바로 그와 같은 곳에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도전적 질문을 또 받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니 몇 가지 방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 지원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맨 왼쪽은 전통적인 주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시설 또는 그룹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의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는요, 이 거주시설이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운영법인이 있어요. 그룹홈도 다 운영주체가 다 있습니다. 생활시설도 다 운영주체가 다 있어요. 그 운영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야만 주거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필요한 주거 서비스를 못 받아요. 정부에서도 이 급여를 이 주거시설에 통째로 지급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주거시설에서 그 돈으로 그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들은 주거 생활을 하려면 이 운영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거에 들어가야만 돼요. 들어가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설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그 앞집에 뭐 빈집이 하나 있어요. 내가 좀 여유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혼자 살 수 있게 하고 또 본인이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누가 좀 와가지고 가끔씩 청소도 좀 도와주고 공과금 내는 것도 좀 도와주고 가끔씩 옷 사러 쇼핑하러 갈 때 좀 도와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애인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은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든.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이동되는 그 공간에서 필요한 주거 서비스를 다 받아버리면 그 장애인은 어딜 가서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지원주택의 모델입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주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누군가가 연결해서 전달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그 청소하는 거 도와주고 또 쇼핑하는 거 지원해주고 그리고 공과금 내는 거 도와주고 뭐 그런 일을 도와줄 매개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달자가 필요한 겁니다. 전달자.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주거 코치입니다. 자, 주거 코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거 코치가 그 모든 걸 다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고친다거나 뭐 이거는 주거 코치가 못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뭐 모든 역량을 다 갖춘 맥가이브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주거 코치가 그러면 지역 사회에 있는 필요한 이 자원을 연결을 해주면 그죠? 연결을 해주면 이제 그 주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다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거 코치가 매개자가 되어서 이 필요한 주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장애인이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게 이게 사실은 중증장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중증장애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기기도 필요하고, 뭐 간호 서비스도 필요하고, 뭐 시설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있잖아요. 뭐 물리치료도 필요하고. 그러면 주거코치가 연계해서 서비스 제공해주면 돼요. 그 사람도 데리고 오거나, 방문해서 올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모시고 나가서 그 병원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거나,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디서 살든지 시설에서 받던 서비스만큼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점이 뭘까요? 안 좋은 점이. 자, 그러면 체중증의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투입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을 시설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지원을 해주면 돈이 좀 덜 들겠죠. 그죠? 근데 이게 지역사회에 다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그럼 거기 있는 곳마다 다 가서 이제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지원주택의 형태의 서비스를, 자, 역시 다른 나라 계속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스웨덴, 제가 이제 다 가본 나라에서는 이 주거의 기본 모델들이 다 지원주택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데도 괜찮느냐? 이제 그쪽의 논리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예. 돈이 많이 단다는 이유로 이들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였어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뭐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나라들에서는 그런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그 자유로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어떤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든 간에 더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돈이 덜 든다는 이유로 효율적, 그러니까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이 중증장애인들을 하나의 시설에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제공하다 보니 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일어나는 시간도 통제할 수밖에 없고요. 밥 먹는 시간도 통제할 수밖에 없고, 옷 입는 거, 목욕하는 거, 외출하는 거, 교육받는 거, 훈련받는 거 다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심지어 여행 갈 때도요, 패키지 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여행 가이드가 다 통제해버려요. 우리의 자유를. 우리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개인 여행 가시죠, 그냥. 예. 자, 우리가 패키지 여행 가도 그렇게 그 집단 생활을 할 때 개인에게 가해지는 그런 자유, 개인에게 가해지는 이 자유로울 수 없는 권리, 이렇게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모든 일상을 다 이 집단 생활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다 통제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요, 그 장애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 통해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그 생활시설 7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기 살고 계신 약 1000명의 이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거주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식사 시간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대변도 같이 본대요. 대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에 변기가 2개씩 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은 적고 사람은 많아요. 근데 빨리빨리 일을 보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기를 2개, 3개씩 두는 거예요. 다 큰 성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통제당하고 관리당하고 하면서 개인의 자유는커녕 개인의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도 보장하지 못하는 곳이 이 시설에서의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설을 또 운영하지 않으면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그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 사고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에서는 모든 걸 다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인간의 삶을 살도록 두는 것은 얼마나 야만적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한 20-30년 전부터 이 시설에서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고민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이 지원주택과 같은 이런 식의 어떤 서비스였습니다. 자, 이것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개가 필요합니다. 두 개. 하나는 자, 이용 가능한 주택이 있어야 됩니다. 주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주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부모님이 뭐 월세를 대신 줄 수도 있고, 지금 서울에서도 이게 지금 올 12월 달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반반입니다. 반은 서울시가 확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주고, 반은 부모가 지원해주는 주택을 활용해서 지원주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 즉, 그래서 자가형이 있습니다. 자가형. 본인이 직접 이제 주택을 소유한 채 이 서비스를만 받는 형태. 근데 서울에서 해보니까 의외로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뭐 집을 사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준 경우보다는 월세를 대신 내주는 겁니다. 월세. 그러니까 한 달에 월세가 뭐 한 4, 50만 원 하는 걸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모든 서비스를 이제 이 주거 코치를 통해 다 받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형, 이걸 이제 체험형이라고 하는데, 공공임대주택형은 이제 서울시가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가지고 이제 그 신청하는 그 발달장애인 중에 또 공공임대주택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약간 소득이 좀 낮아야 되고, 가족의 소득이 좀 낮아야 됩니다. 가족의 소득이 낮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되면 그 공공임대주택에 이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해서 거기서 이제 이 주거 코치를 통한 서비스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에 주거급여가 폐지되잖아요. 그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제도가 폐지가 되면 뭐 한 달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마 그게 이제 도시 규모에 따라서 주거급여 액수가 조금 다른데요. 한 사람의 주거급여 가지고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요, 이제 10만 원 좀 넘습니다. 뭐 안 넘는 데도 있고, 넘는 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라면 주거급여만 가지고도 홀로 독립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것에 대한 계획은 계속 정부가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공공주택을 100만 호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 정부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한 5년 내에는 아마 굉장히 많은 공공주택들이 공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확보된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이제 주거수당, 주거급여, 이걸 활용을 하면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독립적인 거주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바로 주거 코치를 매개로 한 주거생활 지원 서비스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만들어주면 돼요. 앞으로는 아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확대될 거고요. 주거급여도 더 다양화되고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광주광역시는요, 이제 주거급여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주광역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당장 없어요. 그래서 한 게, 그냥 월세를 광주시에서 지원해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월세. 그냥 일반 주택입니다. 일반 주택. 그냥 일반 원룸, 일반 오피스텔, 일반 아파트. 거기 월세를 광주시에서 지원해 줄게라고 해서 한 사람당 30에서 4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 안 되면 이제 월세를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일반 주택에 들어갈 테니 일반 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월세 비용을 지원해 달라라고 이제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나중에 공공임대주택이 아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주거급여 활용해서 이제 가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와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훨씬 더 큰 주택에도 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주택 사정은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 만약에 정 안 되면 이제 임대료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주거 서비스입니다. 주거 서비스. 주거 서비스고, 주거 서비스는 이제 주거 코치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주거 서비스의 형태인데요. 뭐 이게 영어로 써놔서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커뮤니티 리빙 워커스라고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주거 지원 센터입니다. 주거 지원 센터. 그리고 지금 플랫이라고 나와 있는 게 각각의 이 장애인들의 집입니다. 이게 호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주택의 그림인데요. 지원주택 운영 그림인데요.
자, 이 가운데에는 지원주택 센터가 있어서 여기에 주거 코치가 상주합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에 뭐 어떤 발달장애인 아파트에 살고 어떤 발달장애인은 주택에 살고 뭐 막 다 다양한 거주 형태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로 10분 이내에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거리에 이 지원주택 센터가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뭐 한계가 좀 있더라고. 서울시에서 해보니까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을 받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여러 집에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빌라 하나가 있는데 101호부터 105호까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나와서 101호부터 105호까지 쫙 이제 연결된 형태로 이 지원주택, 그 공공임대주택이 물량으로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았는데 이제 이게 또 잘못하면 또 시설화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원칙들을 막 정했죠. 이제 상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마 의료적 조치가 필요하고 뭐 24시간 케어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상주를 허락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혹시 또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제 101호부터 105호까지의 그 중간 집 하나를 그냥 지원주택 센터 사무실로 하나 둬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식의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의도된 건 아니었어요. 이 공공임대주택이 동네마다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해지거든요. 또 장애인들끼리 모여 있으면 또 이렇게 모여 살게 돼요. 우리나라 이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참 재밌긴 해요. 그 빌라에 보니까 전부 다 공공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의도하진 않았는데 이제 이게 마치 그 라벨링이 될 이런 우려도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서울시 발달장애 지원주택센터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센터 이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주거 코치를 통한 주거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것 중에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저렴하고 괜찮은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이제 일을 처음 시작하니까 주택을 좀 대충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공임대주택도 이게 조건이 좀 제한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괜찮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고 주택을 알선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들도 함께 해주면서 동시에 이 주거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 코치가 우리가 만약 활동보조 서비스가 24시간 풀로 충분히 다 제공된다면 사실 주거 코치가 하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주택을 관리해주면 돼요, 관리. 뭐 주인하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주택이 뭐가 새거나, 그죠? 뭐 이제 그랬을 때 좀 관리해주고 지원해주면 되는데요. 이제 지금 활동보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평균 활동보조 이용 시간이 지금 100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근데 제가 스웨덴에 가보니까 장애인 1인당 평균 활동보조 이용 시간이 300시간이었습니다. 평균 이용 시간이. 그래서 그 평균 이용 시간 300시간인데요. 거기는 또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당 단가가 3만 원입니다. 3만 원. 그러니까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장애인 한 명이 한 달 동안 활동보조로 지원받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돈 1,000만 원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서비스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사실 스웨덴보다 10배를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 기껏 해봐야 그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져보면 딱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우리나라가.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 나라의 절반 정도의 복지 혜택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아직 멀은 거예요. 우리가 뭐 활동보조에 예산 엄청나게 투자되고 뭐 활동보조 예산이 지금 8천억이 넘거든요. 지금 지방비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 발장 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아직은 그 장애인들의 어떤 그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에는 이 복지 서비스의 양이 너무나 적습니다. 아직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아직 훨씬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조금 많아졌다고 자꾸 사람들이 견제하는데요. 아직은 멀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발달장애인 이제 지원주택, 뭐 이게 사실 발달장애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장애인 다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장애인에 해당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시설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위한 주거정책도 이런 지원주택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뭐 몇 주에서 그 탈시설을 진행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사례들을 보면 다 이제 이 주거의 형태가 다 이제 지원주택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자, 발달장애인이 이제 이 주거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지원주택 핵심은 그 오너십,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 이제 운영법인이 아니고요.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법인이 아니고 발달장애인이 개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걸 지원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에 대한 소유, 그러니까 뭐 이게 임차를 하든 임대를 하든 임대를 하든 매매를 하든, 어쨌든 이제 그 소유권이 그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즉 주택의 계약 주체가 계약서에 이 발달장애인 이름이 딱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운영권을 가졌을 때 비로소 그 주택에 대한 통제권을 발달장애인이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발달장애인이 소유한 또는 이제 그 통제권을 가진 그 주택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이제 주거코치가 해주면 되는 겁니다. 뭐 주택 계약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주거를 관리하고 임대료를 내고, 그런 제반의 것들을 이제 주거코치가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거 서비스를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설에 들어가면 시설에서 선택한 서비스를 이제 장애인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만 그 범위 내에서만 선택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지원주택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가 있고, 그 필요한 서비스를 주거 코치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주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룸메이트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룸메이트도 거주시설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 거주시설에 한 방에 살고 있는 평균 장애인의 수가 몇 명일까요? 몇 명 정도 같이 살고 있을까요? 한 몇 명 될 것 같아요? 자, 평균 6.5명 정도 됩니다. 평균 6.5명과 함께 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화장실 하나에 변기 2개에 있는. 보통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시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거기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누가 결정하느냐라는 겁니다. 다 시설에서 결정합니다.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원주택은 그 룸메이트도 본인이 다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친구가 많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룸메이트가 없어요. 실제 룸메이트 해줄래 해도. 룸메이트와 같이 살게끔 해주고 싶고 본인도 룸메이트와 살고 싶어 해도 친구가 없어서 이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떤 프로그램도 이제 운영되고 있냐면 룸메이트 매칭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사실 왜 우리가 결혼정보회사에서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것끼리 그 매칭 묶어주잖아요. 뭐 연결해주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커피를 좋아하고 담배를 피고 술을 좋아하고 막 이런 본인의 특징들을 쫙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또 많은 룸메이트를 원하는 장애인들도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막 데이터로 집어넣으면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면 유사한 이 특징과 욕구를 가진 사람들끼리 묶어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룸메이트로 추천을 해둘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로 이 지원주택에서는 이제 직접 그 룸메이트를 본인이 다 선택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주거 서비스와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머지 이런 주택들, 지금 우리가 자립생활주택 체험홈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도 전부 다 공동생활 가정도 있고요. 다 있는데요. 그런 이 지역사회의 또 중간 단계의 주거 모델들이 다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주택의 소유권이 다 운영법인에게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서비스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운영법인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와 같은 주거 모델도 역시 시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엄격한 기준으로는요,
예, 시설이냐 시설이 아니냐의 기준은요 바로 그겁니다.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장애인에게 있느냐 없느냐, 주거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장애인에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두 가지를 충족해야만 예, 시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자립생활센터 등에서도 뭐 체험홈 많이 해요. 자립생활 주택 뭐 이런 거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요, 그 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운영법인이 소유하는 건물에서 운영법인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만 제공되는 주거 서비스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 지역사회의 주거 모델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모델도 이 지역사회의 독립적인 주거 모델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이 지원주택이나 아니면 아예 지원이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주거 형태가 그야말로 이제 지역사회에 완전히 독립된 형태에서 생활하는 모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런 식으로 바뀌어져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 중에 하나는요. 아이고. 주거 코치가 하는 일인데요. 네, 이런 겁니다. 주거 코치가 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 이제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본인이 막 신청할 거예요.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원하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 개인별 주거생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제공해야 될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로는 뭐 주택을 알선하고 주택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가사 유지 관리하고 식사 관리, 외모 관리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업무들, 지금 특히 색깔을 칠해 놓은 것이 그 활동보조 서비스하고 비슷한 업무입니다. 예. 만약 활동보조가 충분히 제공한다면, 활동보조가 충분하다면 사실 이게 필요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 코치가 이런 역할까지 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 주거 서비스는 바로 이런 활동보조가 하는 서비스까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도 살펴보니까요, 이 주거 코치가 주로 하는 일이 뭐 이렇게 주택을 알선하고 지원해주는 역할도 있지만요,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바로 시간 관리였습니다. 시간 관리. 예, 이제 왜냐면 이제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몇 시에 씻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어디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이 주택 환경 내에 뭐 이제 몇 시까지 뭘 하세요, 몇 시까지 뭘 해요, 이런 것들을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뭐 표지판이나 아니면 뭐 다양한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시간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 설비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코치가 계속 이제 그런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로 주거 코치가 많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우리는 활동 보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전부 다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가사,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뭐 이제 이런 거요. 그런 게 이제 또 안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까지도 지금 다 할 수 있도록 일단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옷 입는 거, 뭐 쇼핑하는 거. 막상 이제 해보니까요. 지금 같이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친구와 같이 저도 같이 있는데요. 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옷을 사러 가는 거였습니다. 옷을 사러 가서 그러니까 없는 옷을 인지해서 그 본인에게 필요한 옷을 맞게끔 본인에게 맞고 필요한 옷을 구매를 해서 이제 옷을 입는 것, 이제 이런 것까지가 이제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거 코치가 이제 도움을 주고, 쇼핑하는 것도 도와주고, 또 쇼핑해서 가지고 온 것을 또 정리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거 코치가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동안 해주셨던 거, 부모님들이 그동안 해주셨던 거, 그걸로 주거 코치가 대신 해주는 겁니다. 뭐 이제 대신 해주는 건데, 이제 점점 이제 주거 코치는 조금 더 이걸 이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계속 도와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일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심지어 어떤 서비스까지도 있냐면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하기입니다. 친구하기. 친구가 없잖아요. 같이 야구 보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르치는데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거 코치가 친구도 되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살림하기입니다. 살림하기는 뭘 말하냐면요. 이제 테레비가 지금 24인치짜리 아주 적은 테레비예요. 그러면 돈을 조금 모아서 39인치짜리 테레비를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세간살이를 늘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지원하고 계획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도 이제 주거코치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살림 살아주는 거 뭐 이런 거요. 예. 살림학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바로 주거코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자 이제 서울과 광주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자 서울에는 지금 한 30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제 아마 이것이 아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평가가 되면 아마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금 그 충현복지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뭐 돈 많은 장애인들이 다닌다는 복지관이긴 한데요. 자 어쨌든 지역이 강남구라서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영등포구와 강남구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다가 지원주택센터, 그러니까 주거생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거코치를 배치해서 이제 그 가정에서 살고 있는 이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광주에서도 광주시 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광주시 복지재단. 그곳에서 또 이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게 된 것도 서울에서 이거 하니까 그대로 가져와서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 하니까 가져와서 하려고 해요. 경기도라든가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곳에서도 이제 서울에서 하는 걸 보고 가져와서 이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또 연구 용역도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이 연구 용역에 책임을 맡아서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주택 운영 매뉴얼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가져와서 다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지원주택 운영 매뉴얼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더 사업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경제적 지원 사업인데요. 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자산. 자, 우리가 이제 중증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의 경우에 이제 소득이 없으니까 돈을 모을 수도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돈을 모으는 걸 이제 자산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산이 좀 있어야 좀 마음이 놓이잖아요. 네. 네, 뭐 내가 모아놓은 자산이 하나도 없으면 나중에 갑자기 아프거나 뭐 또 집장만 할 때나 큰돈 들어갈 때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험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자산 형성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자녀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육 비용으로 이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그런 것들을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또 수단이 필요한데,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본인이 5만 원을 내요. 저축을 해요. 그러면 5만 원이 낸 것이 확인이 되면 서울시가 15만 원을 매칭해줘요. 그러면 본인의 총 저축액은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3년 동안 매달 지원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년 동안 7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내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가 왜요? 아니 뭐 저축 돈 모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이 10만 원을 내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가 20만 원을 지원해줘요. 그럼 3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년이 지나면 108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빼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 돈을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주택 마련 자금으로 쓰거나 아니면 독립했을 때 독립 자금으로 쓰거나 아니면 부모가 자녀 뭐 치료나 보조기기 구입이나 병원비로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럼 이제 그 빚을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빚 갚는데 여기 쓰라고 지금 서울시가 이거를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합니다. 네, 네, 서울시만 합니다. 이거. 이제 부모 소득하고 처음에 이게 연구 용역에서는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서울시 예산이 그러니까 내년 서울시 예산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확보했대요. 20억 원. 20억 원을 확보했는데 20억 원을 이제 나눠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소득 기준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서울시가 돈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인원이 되게 적은 거예요. 1000명밖에 안 돼요. 만약에 이제 서울시가 매칭하는 돈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뭐 지금은 1대3까지 지원하잖아요. 본인이 5만 원 내면 서울시가 1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1대2로 하자 이거예요.
본인이 5만 원 내면 서울시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지원 대상자 수를 한 3,000명까지 늘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3,000명까지 늘리니까 이제 소득 기준이 이제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하고 지금 이제 1대2입니다. 1대2. 그러니까 본인이 10만 원 내면 서울시가 20만 원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식의 어떤 형태로 지금 정리를 한 상태이고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본인 10만 원 내는 거 빼면은 서울시가 그냥 매월 20만 원씩 3년 동안 자,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준다는 겁니다. 20만 원씩.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게 3년까지만 왜 하는 거야? 5년,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꿔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껏 3년 동안 지원했는데 시간이 나중에 우리 보통 이제 한 지역의 평균 거주 기간이 한 5년 정도가 5년이 좀 안 된대요. 평균 뭐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3년 동안 이거 받아먹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어떡하냐고. 서울시의 걱정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자기도 알겠는데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서울시 사업인데 이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버리면 우리는 뭐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격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뭐가 되냐. 이래서 이제 3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한 게 서울시에 놀리고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나중에 그 국가 사업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어디에 살든 간에 이제 나라로부터 이 자녀의 미래에 필요한 이 자산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겠죠. 맞는데 어쨌든 이것도 역시 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소득 보장을 하면 중복입니다. 중복. 왜냐하면 지금 이미 장애수당 있죠. 장애인 연금 있죠. 근데 그것도 사실 충분하지 않지만 어쨌든 다른 경제적 지원 제도가 있어요. 있는데 지자체가 또 장애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유사 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한 게 조금 우회적인 경제적 지원 방법을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소득 보장 지원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 유사 중복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별도로 만든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한 걸 보고 지금 인천시하고 지금 경기도하고는 이 사업을 지금 똑같이 따라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 사업이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 통장 사업이라고 요즘에 이제 이 저소득 근로자들 위한 사업으로 이 청년 통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또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또 이제 뭐 자립 통장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제도인데 그것보다는 매칭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보통 이제 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지금 이제 통장 사업은 본인이 5만 원을 내면 국가가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1대 0.5밖에 안 됩니다. 매칭하는 금액이. 그런데 이것은 1대 2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도 있을 거고 뭐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다행히도 그 서울시 재정 당국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 지금 매칭 금액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돈은 본인이 관리하지 않고요. 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돈을 한꺼번에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다 모아지고 본인이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때 지급합니다.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가 술 먹기 위해서 쓰겠다 이러면 안 줘요. 본인이 이제 뭐 주택을 구입하거나 뭐 병원비에 쓰거나 이런 식의 어떤 간단한 용도를 계획서 상에 제시를 해 주어야만 이제 본인이 해야 돼요? 아니 부모가 같이 하는 거죠. 부모가 하는 거죠. 본인이 의사를 전혀 표현할 수 없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뭐 보호자가 대신할 수도 있겠죠. 그거야 뭐.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지금 그 행동발달증진센터라고 있습니다. 행동발달증진센터. 뭐 아시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그 한양대 병원과 부산의 양산 부산대 병원 2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돈은 없는데
그 엄청난 걸 하라고 하니 그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복지부가 그 예산을 더 투자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행동 지원 사업이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 서울시가 이제 삼성그룹의 자금을 유치해 와가지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에서 지원받은 200억 원과 시에서 투입하는 100억 원 예산을 합쳐가지고 이 300억짜리의 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서울시가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0억 정도 되니까 이제 여기 뭐 의사부터 시작해서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 응용행동분석 전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BCBA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우수 인력들을 다 모시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 사업들을 얼마 전에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입원실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행동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 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어떤 행동 지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저는 적어도 이 정도의 좀 수준 높고 좀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 행동 지원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는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적어도 우리 지역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경우, 학교에서도 어렵고 복지관에서도 어렵다고 하면 사실은 어디 가서 좀 더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행동발달증진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서울에서 이걸 하니까요. 경기도도 한대요. 자기들도 만든대요. 자기들 돈 들여서. 경상북도도 한대요. 바로 옆에. 네, 경상북도 한다고 했어요. 경상북도가 포항에다가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지진 때문에요? 뭐 지진이 지진이고, 예, 지진 났다고 해서 뭐 지원 안 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적어도 하나씩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지금 실제로 발달장애인들에게만 투입되는 예산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서울시 예산만으로 앞으로 5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사업까지 합치면요. 실제로 앞으로 5년 동안 발달장애인에게 서울시가 투자하는 비용이 3,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을 이렇게 투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또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생긴 게요. 발달장애인 읽기 쉬운 자료개발센터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가 또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달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서들을 발달장애인이 읽고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걸 좀 더 쉽게 변환해 주는 겁니다. 마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로 변환해 주는 자료를 제공해 주듯이 우리가 아주 어려운 뭐 법률 자료, 정책 자료를 발달장애인이 좀 더 읽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된 거, 또 아주 어려운 문장을 쉬운 문장으로 바꿔놓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읽기 쉽게 변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센터도 이제 같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앞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가활 서비스라고 하는 거, 장애인 개인에게 어떤 치료나 훈련에 집중하기보다는 장애인 주변의 사회적 장벽을 제거시키는 것을 목표로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양육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이 특수교사나 보조인력이나 이 사람들에게 발달장애를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알려주고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서비스들을 가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복지센터를 내후년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장애복지관의 서비스도 재활이 아니고 가활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들도 구축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발달장애인의 그 고유성, 그 장애 그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본인에게 제공해 주고 또 발달장애 생활하는데 발생되는 수많은 사회적 장벽들을 제거해 주는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제가 더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질문을 좀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여기까지 이걸로 좀 마무리하고 질문을 좀 받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